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광학개론 8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날짜가 막 뒤죽박죽이 되죠. 지금 여러분하고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은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10월 17일 토요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게 이틀 지나면 월요일날 보겠네요. 그래서 시험 전이기 때문에 이 강의까지가 아마 여러분의 시험 범위로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주차 동영상까지 시청을 하시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포트를 미리 낼게요. 그래서 리포트 제출 기간은 8주차부터 해갖고 일주일 똑같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날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분반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반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시험 감독도 섭외를 해야 되고, 저한테는 강의실이 그 시간에 하나만 배정이 돼서 빈 강의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조교 선생님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에 A분반, B분반 해가지고 어느 반에서 시험을 보는지 찾으셔가지고 시험 본 날짜, 시간, 강의실을 제출하십시오. 중간고사 날짜, 몇 교시, 그 다음에 강의실은 어디, 그거를 제출을 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국내 얘기를 하고 많이 끝을 냈죠. 나름대로 보면, 여기서 보면 태동기, 관광의 암흑기, 여명기, 기반 조성기, 그다음에 관광의 성장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관광의 도약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관광의 재도약기입니다. 80년대에 이어서 1990년대는 재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 90년 7월 13일 정부는 전국을 5대 관광권 24개 소권의 관광 권역으로 설정한 정부 계획을 확정하였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도 그런 걸 별로 저는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시면 이 과목을 수강하신 분들은 관광학개론 시험이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셔도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관광의 재도약기 90년대 나온 거는 도약기에서 해보니까 관광이 이게 괜찮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상세하게, 초반기에는 보면 정부 기구도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체계를 밟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8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이죠. 98년 5월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자, 여기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여권, 비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기준으로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죠?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럼 비자는 뭔데요? 비자는 내가 가려는 나라에서 당신이 입국해도 좋습니다 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를 갈 수가 없죠.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이려니까 비자를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유학 갈 때는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한 3시간인가 밖에 땡볕에 서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영사를 만나고 심사를 받고 도장을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계 각국에서 해보니까 그 나라에 입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면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하기가 좋죠. 그죠? 관광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오게 만들려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 나라나 받아들일 수는 없죠. 대체로 상호 우리가 면제해주면 저쪽도 면제해주고 그런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국가가 국제적으로 뭐랄까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그 괜찮은 나라다라고 많은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나라에 한해서 그런 걸 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아니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때도 중국이 점점 이제 성장하는 시대였거든요. 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비자 입국 같은 걸 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자, 참고로 얘기를 하면 지금 관광산업, 제가 말하는 건 호텔 관광 다 포함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입국 주위에, 한국 주위에 큰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업종에서 조금 남보다 튀고 싶다, 잘하고 싶다 하시면 세 개 나라, 미국, 일본, 중국 세 개의 나라 중 언어 중에 한 개 정도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적어도 세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일본은 점점 망해가는 나라이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일본은 점점 추락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세대까지는 계속해서 일본인 관광객은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되죠. 또 중국은 일단 쪽수가 많죠.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소리가 있다고 그러죠.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라는 미사일을 기지를 설치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입국을 막아버렸어요. 중국인이 한국 관광하는 것을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가게고 관광 관련 업종이 거의 또 그때 폭망했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해소되나 했더니 코로나가 터져버렸고요. 근데 오늘 신문을 보면 김해국제공항에서 부산에 현지 항공사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김해하고 칭따오 주 1회 노선을 다시 개장을 했어요. 대부분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자기 나라로 그러나 한국 사람도 160명 중에 2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슬슬 움직이기는 시작을 해요. 또 이 코로나 얘기가 되는데, 반면에 지금 유럽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죠. 이 망할 놈의 코로나가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는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통행 금지예요.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자유를 보장하라 데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나긴 할 텐데 도대체 언제, 많은 학자들의 얘기를 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는 2022년 말이나 돼야 돌아갈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하죠.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젊은 층이 맞으려면 내년 말이나 후반부에나 내년 말에나 맞을 수 있을 거다 그랬죠. 왜냐하면 백신 수량이 한정돼 있을 거니까. 제일 먼저 뭐 의료진이라든가 또 그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노년층 걸리면 사망 확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그리고 제일 뒤로 밀리는 게 이제 청년층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도 정하겠지만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얘기하는 거죠. WHO에서. 그래서 요원하긴 해요. 힘들어요. 근데 왜 옆으로 잠깐 샜는데, 중국인 관광객은 많습니다. 또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관광 금지를 시키는 거죠. 중국은 사회주의니까 정부에서 야 보내지 마 그러면 알아서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커요. 근데 어쨌든 중국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도약기 2000년대 여러분이 거의 2000년대쯤에 태어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00년대는 뉴 밀레니엄을 맞아 21세기 관광 선진국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를 보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닥 저기는 아닌데 어쨌든 보면 셋째 줄에 있죠. 국제관광교류와 증진과 국내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주력하였다. 그러니까 관광교류의 증진, 그러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고 또 국내 관광 수용태세라 하면 뭐죠? 그러니까 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준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면 숙박시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5월 달인가요? 경북관광공사에서 가서 이틀 동안 해서 심사를 한 게 있어요. 정부 그 코로나 와중에서도 경상북도 각 지자체별로 다 해요. 근데 경상북도에서 심사하러 간 그거는 뭐였냐면 중소 그 상인들 있죠. 영세 상인들 식당들이요. 그 식당들을 위생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더 좋게 만드는 작업에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좌식을 식탁 의자에 앉는 식으로 바꾸는 걸 많이 권장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은 땅바닥에 털썩 앉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다 의자에 앉아서 먹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 그런 쪽으로 바꾸려는 거, 그러니까 수용태세 그런 걸 하는 걸 했죠. 또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했죠. 인천국제공항은 되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지금도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공항 공항 그 순위에서 거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익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공항이나 그런 게 우리도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김해공항이요. 지난 정부에서 김해공항에 활주로가 하나 있는데 하나를 V자형으로 더 추가를 해서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김해공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회항할 때 충돌의 위험이 따른대요. 충돌의 위험.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가덕도 신공항 만들자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덕도를 만들면 지금 요즘 돌아가는 추세로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워낙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생각에는 가덕도로 갈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김해공항은 지금 확장을 한다고 해도 확장하는 시점에 확장이 완료된 시점에 또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김해공항은 24시간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주변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밤에는 밤 11시부터인가 새벽 5시까지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어요. 소음에 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덕도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관광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나서 이동이 편해졌고요. 또 KTX를 개통하고 나서 수도권에서 부산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가 평균적으로 약 30%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동을 편하게 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운영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공항이 초창기에는 내륙에 있었고 대도시에 있었어요. 또 도시까지 멀면 이동 시간이 멀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의 다른 나라의 세계 공항 추세들은 다 바닷가에 만드는 게 추세입니다. 일단 방해물이 없고요. 24시간 뜨고 내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곧 돼야 될 것 같아요. 됐고요. 공항 얘기 나와서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 아시안게임대회 이런 걸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988년인가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88 올림픽이라는 거 했어요. 88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메가 이벤트라고 그러거든요. 메가 큰 거야. 이벤트 사건. 예. 그래서 88 올림픽을 하고서 올림픽으로 인해서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그닥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내수 활성화라든가 그 일자리 창출 그런 면에서인데, 문제는 뭐냐면 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계기가 됐죠. 왜? 그 전까지 많은 나라 사람들은 한국 그러면 6.25 한국 전쟁을 떠올려요. 한국 전쟁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지질이 위험한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88년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은 전 세계가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월드컵 대회나 아시안 게임을 악착같이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원래대로라면 올해 올림픽이 있어야 되죠. 일본 동경에서. 그죠? 일본 동경 올림픽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일본 수상도 악착같이 뭐 문제없다 한다 하다가 결국은 못했죠. 그리고 내년으로 연기를 했으나 내년도 지금 개최가 될지는 모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계 각국이 무슨 스포츠에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자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벤트 분야도 여러분이 진출하실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벤트 기획하는 거예요. 이벤트라고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무슨 올림픽이나 뭐 그것만 이벤트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동네에 삼겹살집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뭐 막 춤도 추고 뭐 인형도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도 세우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벤트 기획사예요. 그게 커지면 이벤트 컨벤션에서 국제회의도 기획하는 거죠. 컨벤션 기획사 그러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심사를 다니다 보면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벤트가 축제죠. 지난번에 그 해운대 가서 한 거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그 밤에 조명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벤트고요. 지금은 그때도 거기 가서 얘기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거든요. 규모를 줄이더라도 자꾸 이 이벤트를 개최를 해야 된다. 오는 입장객을 제한하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이벤트 생태계도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벤트 기획사는 각종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벤트를 안 하니까 수입은 없고 망하는 거예요. 직원은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음향기기를 샀는데 중고로 파는 거예요. 50%도 못 받는데요. 그럼 300만 원. 그 사람이 다음번에 이제 다시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하는 거죠. 어쨌든 돈은 못 벌더라도 유지는 할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지자체 자문회의나 그런 데 가면 제발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에서 뭐 코로나 자꾸 그래서 힘이 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충돌을 안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벤트를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딘가 하도 많이 다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참 인상적이었던 저희가 있었어요. 발표 그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응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업체인데 2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발표를 참 잘하고 기획안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관광을 전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회사에서 하다가 이제 자기가 차려서, 그래서 굉장히 그 후하게 평가를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분야도 괜찮은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은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면 망할 회사는 다 망했을 거고요. 건실한 기업 그리고 오너가 좀 생각이 있는 회사들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그래서 조금씩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냥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여행사요, 항공사요, 공사요.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서만 생각을 하지 말고 대학은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1학년에서 이 개론도 하고 호텔 컨벤션 그쪽도 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2학년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초 지식을 쌓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짜여 있으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조금씩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신청을 자꾸 하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씩 시도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굉장히 그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많아요. 우리 학교만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요. 왜?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을 잘 해야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비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자꾸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대학을 평가할 때도 그런 걸 많이 해야 대학의 평가 점수를 높이 줘요. 평가 점수가 높아야만 다음번에 어떤 사업에 응모를 할 때 가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거는 없어요. 대학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는 문화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질문은 학과라든가 그 학부에 관한 행정적인 질문은 학과 사무실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아마 조 교수님 얘기를 해주시겠죠. 아니면 그 행정적 그 학교 차원의 것들은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를 하시면 설명을 잘 해줘요. 그래서 뭐 마일리지 장학금인가 뭐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참여하면 또 액수는 많지 않지만 한 학기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장학금도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제 기억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찾아야 된다. 누가 해주겠지 해주는 사람 없어요. 대학은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 한일 월드컵 그런 메가 이벤트 얘기했고요. 쭉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했네 뭐 쫙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소설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 이런 걸 읽으면 전체적인 흐름, 이랬구나. 흐름,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 보시고요. 신문도 자꾸 보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관광, 해운대도 뭐 미포 철길인가요? 그 기차 폐선, 동해남부선 폐선된 데다가 관광열차 운행하죠. 아래는 관광열차, 위에는 무슨 모노레일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여러분들은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관광산업은 계속해서 각 지자체들이 신경을 쓰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이 스마트폰이요. 이 스마트폰이 관광과 어떻게 연결될까?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답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사회 적응도 빠르고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살아갈 세대는 직업을 최소 3번은 바꿔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직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세계가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또 요즘은 스마트 관광해서 스마트 시티 하고 있죠. 그런 게 뭔지 한 번쯤은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BTS만 검색하지 마시고 BTS도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죠? 과연 얘네가 오래 갈 건가? 얘네 말고 다른 그룹은 없나? 그럼 얘네가 부산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런 거에 관해서 자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지 말고요. 됐고요. 예. 다음 여기까지 하고 해서 8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